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쌤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비문학 공부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비문학 공부법,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간단하게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 나오는 지문은 전국연합 1학년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지만 어쨌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지문 해석을 해가는지에 대한 연습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연습을 해보고요. 차후에 제가 이제 어려운 지문들,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이제 풀이를 할 텐데 그때 또 정확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지문이 나와 있죠. 제가 이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시정지를 해놓고 이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제가 했던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세요. 자, 연습 다 하셨나요? 내용이 어렵나요? 그렇지 않나요? 어렵지 않나요? 네. 어렵든 어렵지 않든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문단별 중심 내용이죠.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리를 했나요? 자, 1문단에서는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쵸? 그거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종류가 나왔다는 거는 2문단에 대표성 휴리스틱. 자, 첫 번째 휴리스틱인 대표성 휴리스틱 설명하고, 그 다음에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 설명하고요. 세 번째는 시뮬레이션 휴리스틱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문단에서는 휴리스틱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잘 정리를 했나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 친구면 잘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구조도를 볼게요. 이제 제가 만든 구조도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보시면 휴리스틱이 있는데 자, 휴리스틱은 총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문단별로 보면은 휴리스틱의 개념, 그렇죠? 전형적 이미지 얼마나 닮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첫인상 좌우된다고 하고 장점과 단점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은 개념 먼저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보다 비행기, 그렇죠? 비행기에 이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뭐 이건 예와 관련된 걸 간단히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휴리스틱의 개념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도 적었습니다. 그쵸? 간단하게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휴리스틱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경험을 기반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쓰고 싶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지적 구두쇠가 될 만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했다면, 실제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는 거뜬히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나중에 이제 지문 연습을 할 테지만 어쨌든 이렇게 연습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문 구조화인데 지문 자체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제가 이제 연습을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잡아가는 거구나 라고 파악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텝을 이제 다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첫 번째 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다가, 세 번째 했다가 단계적으로 천천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볼 테니까는 같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지문을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은 문단을 나눕니다. 문단. 자, 첫 번째, 자, 문장을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 문단을 나눠볼게요. 첫 번째 문단,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
총 몇 문단이 있죠? 5문단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지문은 하나의 글이기 때문에 처음, 중간, 끝, 서분, 결로 나눠진다 했죠? 첫 번째 부분이 그쵸? 항상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서론과 결론은 한 문단씩 구성되어 있어요. 한 문단이에요. 서론 한 문단. 그 다음에 2, 3, 4문단 여기까지가 본론이고요. 마지막 5문단이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론부터 갑니다. 자,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일을 판단하면서 살아간다. 그렇죠? 판단을 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하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 이까지 그냥 쭉 읽히죠. 그렇죠? 사람들이 수많은 일을 판단하면서 정보를 파악하면서 살아간다. 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표지입니다. 표지. 그렇기 때문에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인에 따른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중요할까요? 결과가 중요할까요? 자, 뭐 다르겠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결과가 중요하죠. 이러한 원인 때문에 사람들은 자 이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어림짐작을 하게 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휴리스틱 네모 쳤어요.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개념이기 때문에 휴리스틱의 개념은 뭐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온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어림짐작하게 되는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어림짐작을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휴리스틱에는 자, 대표성 휴리스틱과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 그리고 시뮬레이션 휴리스틱 등이 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분류하고 맺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부분에서는 본론 부분에서는 뭐가 나온다는 걸 예측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 휴리스틱 세 가지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자, 당연히 대표성 휴리스틱 나왔죠? 자, 네모칩니다. 자, 1번. 대표성 휴리스틱은 어떤 대상이 특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판단할 때 그 대상이 특정 집단의 전형적 이미지와, 그래요. 전형적 이미지와 얼마나 닮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자, 이것만 밑줄 쳤어요. 그렇죠? 앞에 거는 그냥 설명을 하는 거고요. 핵심은 뭐다? 전형적 이미지와 닮았는지를 판단해서 판단하는 경향을 대표성 휴리스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끝났어요. 개념. 자, 우리는 뭐 하는 겁니다? 예를 설명하는 거죠. 예를 설명하는 거는 뭐예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했다면 요 예도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우리는 키 198 이상인 사람이 165 이상인 사람보다 농구 선수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왜 그럴까요? 농구 선수는 당연히 크다는 전형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대표성 휴리스틱은 흔히 첫인상을 형성할 때 타인에 대해 판단할 때 작용한다. 이 대표성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첫인상을 형성할 때 전형적인 이미지로, 그렇죠? 외모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대표성 휴리스틱에 대한 판단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속성에만 주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앞에 거랑 연결되는 거죠? 전형적 이미지, 전형적 속성, 밑줄 칠 필요 없고요. 자, 따라서 나왔어요. 따라서가 나왔다는 거는 결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요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판단은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자, 신속한 결정 장점이겠죠?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럴 수 없다. 이거 뭐예요? 단점입니다. 됐죠? 자, 대표성 휴리스틱의 장점과 단점 했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 자, 나도 두 번째 2번 했습니다. 휴리스틱은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보에 의존하는 판단하는 경향을 말한다. 아하,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보 의존. 자, 요거 표시하면 돼요.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보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자, 이게 또 얘기했죠. 예. 그쵸? 예. 이걸 이해했으면 볼 필요 없고요. 자, 편하게 읽습니다. 작년 겨울에 독감에 걸린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물어보면 일단 자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떠올려 추정하게 된다. 아하,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보나 이미지에 추정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추정은
적절할 수도 있지만 실제 발생 확률과는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당장 우리 머릿속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근에 자신이 경험한 사례, 생동감 있는 사례, 충격적이거나 극적인 사례들을 더 쉽게 회상한다. 그래서 자, 볼게요. 그래서란 말은 이것도 결론인데 어떤 결론인지 볼게요. 비행기 사고 현장을 담은 충격적인 뉴스 보도 영상을 접하게 되면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다음에 결론이 나왔는데 비행기와 같은 이제 예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자, 이제 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자, 앞에 내용이 있고 이게 뒤에 비행기 예는 들어있지만 뒤에 내용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세부 내용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앞에 내용을 물어보게 될까요? 뒤에 내용을 물어보게 될까요? 그렇죠? 뒤에 내용을 물어보게 됩니다. 왜? 뒤에 내용이 더 결론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시 문장인 것 같지만 결론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걸 물어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앞에서 개요도 적은 거 보신 분 알겠지만은 개요도에서 비행기와 자동차 내용을 제가 적어 놨어요. 자, 별표입니다. 그러나. 자, 별표는 대조의 접속사인데 그러나가 나오면 반드시 요 뒤에 내용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그러나란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고 반드시 밑줄 쳐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 사고 발생 확률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은 실제 사고 발생 확률을 고려하지 못한 거다. 잘못된 판단인 거다. 잘못된 거다 라고 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휴리스틱에 대해서. 자,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시뮬레이션 휴리스틱. 자, 세 번째입니다. 시뮬레이션 휴리스틱은 과거에 발생한 특정 사건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개념이죠. 그쵸? 과거에 발생한 특정 사건이나 미래의 일들을 마음속에 떠올려서 생각하는 게 바로 시뮬레이션 휴리스틱입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똑같이 범죄 용의자. 그렇죠? 얘입니다. 예. 범죄 용의자를 신문하는 경찰관이 그 용의자의 진술에 기초해서 범죄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경찰관은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가정해야지만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 그렇죠. 앞에 있는 용의자가 범죄자여야지만 머릿속에 이 범죄 장면들을 막 떠올리는 거죠. 이러한 가상적인 장면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다 보면 그 용의자가 정말 범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자, 결론 나오죠? 얘가 나왔고요. 결론. 그가 범인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기도 전에 자, 그가 범인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데 뭐한다? 특정 범인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냥 머릿속에 미래 사건이나 확률 등을 생각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 없이도 범인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특징 얘기했죠?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본문에 있는 세 가지 문단이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첫 번째 뭐가 나와요? 개념이 나오고요. 그렇죠?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그 개념을 설명하는 예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와요? 결론에서 특징이 나옵니다. 자, 요 세 가지가 문단별로 동일하게 구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개요도를 작성하고 구조화를 만들라는 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마지막 문단 갑니다. 이처럼 휴리스틱은 종종 판단 착오를 낳기도 하지만 경험에 기반하여 답을 찾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 이거 앞에서 설명했던 세 가지 휴리스틱의 특징이 다 경험이었어. 그렇죠? 머릿속에서 특정한 증거를 찾지 말고 머릿속 혹은 자신의 경험, 이미지 등을 통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판단과 추론이 항상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결정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가정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 휴리스틱은 우리가 쓰고 싶지 않아도 거의 뭐하다? 자동적으로 작용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쓰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많은 대안 중에 순식간에 몇 가지 혹은 한 가지의 대안을 남겨 판단하기 쉽게 만들어준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경험을 하고요. 경험에 기반해서 나오는데 이건 자동적으로 작용하고 이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대안만을 판단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라고 할 만하다. 자, 여기 보면은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건 뭡니까? 반드시 문제에서 이 인지적 구도세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기호가 나오면 이 기호에 대한 설명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 놓으면 됩니다. 그럼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인지적 구도세가 무슨 말입니까? 요 바로 앞에 문장이죠. 그렇죠? 자, 수많은 대안 중에서 순식간에 몇 가지 혹은 한 가지 대안만 판단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인지적 구두쇠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었으면, 지문을 해석했으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요 문제에 가서 이 문제 중에서 기억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바로 풀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문을 보면서 구조화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한다고 되게 여러 가지 막 적어놔서 너저분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펜이 굵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놓는다면 지문을 해석하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문제를 풀 때도 지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도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을 것입니다.